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2월 4일입니다. 어제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공원 묘지 같은 거죠. 요즘은 사실 그런 데 잘 안 쓰죠. 오래전에 집이 좀 규모가 있고 선산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제 납골 땅에 이렇게 뭐라고 부르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을 장으로. 어, 글쎄요. 저희 어, 원래 본향은 전라남도 보성, 순천 거기입니다. 얼마 전에 순천 청암대에 교수 부정 채용 그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 순천 제1대 사회복지과에서 1년 반, 1년 반, 2년 정도는 겸임 교수를 했었죠. 그땐 전문대학이라고 부르죠. 지금 전문대학이라 안 부르죠. 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성, 순천은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의 여러 배경이 되는 일들, 실존 인물들이죠. 를 쓰고 있는 것과 연관돼서 결국 아버지는 그 선산에 묻히지 못했죠. 묻힐 수가 없었죠. 정확히 말하면. 어, 여러분 태백산맥이란 소설을 아실 겁니다. 염상구 염상진. 그 배경이 된 집안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그 당시 해방 이후에 여순 사건, 4.3 사건, 앞뒤로 민간인 대량 학살부터 시작해서 이념 대립, 해방 후 전국 국방경비대의 반란, 이런 여러 가지 에는 그런 갑작스럽게 몰락한,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끝내는 이제 글쎄 가고 싶었는지 모르죠. 아버지가 거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산에 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글쎄요. 근데 끝내는 거기 못 묻혔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 죽는 거 여러분들 별로 많이 보실 일이 없고 보실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한때나마 짧게나마 있었던 직업 매일 하루에 두세 구씩 아니면 한 구 이상씩은 받고 부검하는 거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모님이 무당이셨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 그 이전에는 별로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크게 두려운 건 없습니다. 사는 거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학생 운동할 때도 그렇고 경찰 생활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교수 생활할 때도 그렇고 다른 거 기타 등등 병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살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한 잘못한 일, 나의 이전에 잘못된 도덕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하게 될 때 고통받고 상처받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다간 죽는 거죠. 삶이 조금 더 확대되려고 하면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쨌든 몇 년 못 갔습니다.
어, 아버지 산소에 두려움, 무엇인가 마주해야 된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결혼을 안 하거나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가족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트라우마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성한테 감정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종의 트라우마죠. 그런 분들이 모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걸 뭐 해결한다, 뭐 극복한다, 글쎄요.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고 잊혀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가려지거나 이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나발리 러시아의 반 푸틴 정치인, 야권 정치인, 뭐라고 부르든 노비촉이라고 하는, 독살 당할 뻔하다가 다시 러시아로 갔는데, 뭐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나발리가 살아오면서 횡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류 처리를 잘못해갖고 어떤 회사에 참여했는데 서류 처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해 관계가 충돌해갖고 그러다 보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산 범죄 같은 거에 연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덕적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도덕적 비난이 그 사람이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한 많은 좋은 일과 이런 걸로 상쇄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도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은 업적으로 또한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여러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을 조작하고 범죄를 조작해서 그걸 확대해서 무엇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태, 정경심 사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크게 해갖고 마치 도덕적으로 매우 범죄적으로 매우 나쁜 연놈을 만들지만 실제로 까보면 별거 아닌. 그렇지만 그게 없지는 않은. 그럼 좀 잘못했네. 그럼 벌금 물금 안 해? 이 정도?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몇 년 징역을 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이 언론에 의해서 집중 포화를 받을 그럴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 여신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균형입니다. 균형이 빠진 채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웅산수치라고 하는 사람은 미얀마에 쿠데타가 났다 오는데, 아웅산수치가 로힝야족 학살에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도 용납 못하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수치를 연금했다. 근데 사실은 미얀마 군부 애들도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아웅산수치를 잘 달래면은 권력을 분립하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어떤 이유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웅산수치를 관세법, 그러니까 워키토키, 무전기죠. 무전기를 불법 이렇게 좀 가져와 썼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외세와 내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러 씌우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렇게 외세화 해갖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많이 독재자들이 많이 하는, 흔히 말하는 군사 권력자들이, 군사적인 어떤 권력자들이 하려고 하는 많은 나쁜 짓 중에 하나죠. 범죄자 만들기죠. 범죄자 만들기. 뭐 그들만 그렇습니까? 줄리안 어산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NSA라든가 이 정보기관에 그걸 폭로를 했는데, 서구에.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청소년 아동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줄리안 어산지가 어떤 일정 정도 이 일종의 아동 성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본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가 이전에 했던 몇몇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것, 행동을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가 쓰던 컴퓨터를 발견했는데 우연히, 아니면 다른 어떤 이 함정에 의해서 아동 성착취 사진이나 그것이 들어갔더라. 사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와이파이 시스템 아니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쉽게 컴퓨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럼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거냐,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 디지털 포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엄청난 아동 성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되게 쉽죠. 그럼 아동 성범죄라고 하면은 그 판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실제로는 민주투사인 줄 알고 완전 이른바 이 거대 권력에 싸우는 어떤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동 성범죄다라고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일종의 범죄자 만들기죠. 그러니까 범죄가 정치화되는 거죠. 그런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볼 때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좀 전에 외신한테 봤더니 독일 리더 작센주 주지사 앞에 놓고 개 후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의 타액을 개가 냄새 맡으면 그 감별해내는 거.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의 후각은 인간의 뭐 몇만 배 이렇게 이른다고 하니까, 맞을 겁니다. 그 정도 이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후각이란 건 냄새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자라든가 이런 수준에서의 그런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건 오히려 우리가 발열 체크하는 것보다 더 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러스가 발현되기 전 그 상태는 애매하다. 그런데 바이러스 복균한 상태에서의 탐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복균을 했는데 발열이 안 된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94%라고 얘기하니까 조금만 더 올리면은,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대단히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이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럽이나 뭐 그런 데는 뭐 몇만 명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 백신을 지금 맞춰야 되는데, 백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걱정이 참, 이전에도 이런 우려는 있었는데, 백신이 이제 들어옵니다. 수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 그 안에 효능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다
믿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걸 수입할 때 검사를 하죠. 이른바 이제 모두 전수 검사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선별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효능을. 근데 문제는 그 백신 효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핵산 증폭기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산 추출기라는 것이 이상하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생각을 못. 아니죠. 근데 벌써 몇 달 전부터 백신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왜 준비를 못했을까? 그럼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보건복지부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믿고 그냥. 근데 국민들 70%를 맞추는데 이걸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거는 뭐가 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좀 답답하네요.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왜 이거를 핵산 추출기를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한번 그냥 우리가 믿고 가는 것과 그렇게 믿었을 때 백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백신 중에서 불량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무조건 정부를 공격한다. 동아일보에 났어요. 무조건 정부를 공격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제가 이 기사를 맥락을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화학을 공부했고 이 관련된 걸 병원에서도 근무한 임상 명리사로서 이건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비판을 통해서 채워 나가야죠. 자, 이 아이언맨을 이렇게 좀 아이언맨 2, 3 같은 걸 보면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비행을 할 때 누구랑 얘기를 하죠? AI, 인공지능 컴퓨터죠. 뭐 파악해줘, 뭐 해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비스라고 하는 AI죠, AI. 인공지능. 이거를 이제 경찰에서 도입한다고 하네. 경찰청에서는 4일 AI 기반의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연구 개발을 2024년까지 70억 원을 정부 출연금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112 긴급출동 지원 시스템이 없는 거고, 그건 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160명, 40명이 4개 조로 출동 상황실에 40명 있다가 40명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일일이 지령을 하는 거죠. 각 지방청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개발해서 2024년까지 개발한 후에 2024년 이후에 투입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한 3년 뒤에 얘기고 3년 뒤에 개발한 거고, 이걸 실제로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면 계속 모의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합성을 따져서 하려면 또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거죠.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112 지령이 들어오고 112 지령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에 따라서 정확히 판단해 갖고 실제로 이제 우리 TVN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OCN 같은 데서 뭐랄까 보이스라고 하는 이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죠. 듣고 이하나 배우가 하는 거 듣고 판단해 갖고 착착착 하는 이런 거죠. 오히려 저는 AI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딱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헛짓거리다, 뻘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차라리 그 돈을 들여갖고 70억 원을 드릴 바에야
일일이 경찰청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60명 그 이상, 아니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훈련시키는 교육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낫다. 지금은 112 경찰 상황실에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전문 시스템이 있느냐?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너무 우리가 말하는 쉽게 너무 허접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 수사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거 프로그램 봐라. 응? 1주짜리 다 있잖냐. 그래서 전 거꾸로 얘기를 하죠. 이 새끼가 야, 너는 너 같으면 1주짜리 2주짜리 해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실제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되면은 야, 세상이 못할 일이 어딨냐?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왜 쉽게 생각하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12나 이런 애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서 평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의경 애들이 이거를 했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의경 애들이 뭘 합니까? 의경 애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 의경은 의무복무인데 지가 거기에 뭐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그리고 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은 되게 뭐라 그러나 저 경찰 같지도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인데 저건 저건 바로 잘라야 되는 그런 애들 몇 명보다 낫게 일하는 의경 애들이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죠. 걔네들은 진짜 사실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도 자기 몫을 해내는 애들이니까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냥 다 허접한 경찰놈들은 하기 싫은 애들 뭐 대충 해갖고 이런 애들이니까 몇 명 목보 다 해나는 거. 지골경찰서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70억 원을 들여갖고 112 긴급출동 의사지원 시스템을 하는데 전제는 이거죠. 좋아. 그러면 지금 112 종합상실의 지령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게 왜 그래? 시스템이 문제야? 즉 말하자면 최적의 현장 상황 정보를 출동 경찰관에 제공해 주는 것이 인간이 하면 뭔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즉 말하자면 시간이 촉박하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현장 숙지 부분이라든가 법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지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경찰관, 출동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나고 다치고 그런 거냐. 그러니까 엉뚱한 남의 다리 긋고 있다는 소리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보다는 112 상황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교육훈련 시스템과 보수 시스템 그리고 이들의 승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정확히 높일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렇게 해봤느냐, 그리고 해보고 이게 안 돼. 그럼 AI 이거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112 지구대원, 그러니까 지구대원들의 출동 지구대원들의 전문성. 이들이 적어도 몇 달 이상씩 고도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보수를 받고 그만큼 이런 훈련 시스템이 되느냐. 그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장 경찰들, 112 경찰들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112가 꼭 돼야 되면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놔두고 어차피 소모될 거니까 뭔가 경찰청 이런 놈들 이 국회나 아니면 대언론으로 해 우리도 AI 왜냐면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4차 산업시대 AI 막 떠들는데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떠드는데 우리도 이거 제가 보기엔 100% 그거라고 100%까지는 한 70%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억밖에 안 돼요. 실제로 112
지구대 경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황실 요원들 훈련시키는데 이거 돈 적지 않게 듭니다. 아마 몇백억은 들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훈련시키고 시스템이 되면요, 대단히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능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고용유지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거의 유발되는 치안 산업에 유발되는 효과도 더 크죠. AI 요거 70억 한다고 해봤자 이게 뭐 관련된 부분 이게 딱 폐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 놈들이나 이런 애들은 돌대가리들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걔들도 경찰대 나오고 나름 그래도 뭐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가 승진하고 뭐가 한잔 해보려니까 뭔가 이게 AI 멋있어 보이니까 튀는 거죠. 실제의 현장 경찰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거 실제 현장 치안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눈을 감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이렇게 112 뭐 AI 이것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 통계, 그러니까 발생 원부부터 시작하는 범죄 통계의 베레블을 안정화시켜라. 그것을 얼마나 공익고 데이터 가공이라든가 데이터 공개라든가 그것을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정확히 수집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차라리 그걸 해라. 이 엉뚱한 놈들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런지 압니다. 승진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통 경찰청에 있는 무슨 기획계 뭐 이런 놈들, 지금 뭐 새파란 경감이나 경찰대 출신 놈들이죠. 경감, 경정 이런 놈들이죠. 승진에 눈이 뒤집혀 갖고 뭐 한 건 하려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탁 던져주고 뭐 하는데 쓸데없는 짓인 거죠. 100% 쓸데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 지들 이익을 위해서. 경찰청에 보면은 그런 새끼들이 많습니다. 딱 보면 저건 똑똑하긴 한데 저 새끼는 저건 경찰에 필요 없는 인간들이죠. 왜? 딴 데 가서 사기업에서 치열하게 경찰이나 아니 삼성이야 이런 데 삼성전자 같은 데 가서, 아니면 그러지 말고 아이고 로스쿨에 변호사 봐서 그런 출세 행시 같은 거 보고 나서 거기서 팍팍 치고 올라가지. 왜 이 그 치안 현장인 경찰청에 와서 왜? 쉽거든요. 쉽게 손목 빗을 수 있거든요. 지들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아무 기도 못 펴는 인간들이 경찰청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시민의 생명, 재산이 관련된 문제고,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AI도 겉은 뻗정한 것 같죠. 계속 이런 성착취 범죄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텔레그램 박사방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한동안 계속 뭐 언론에 나오고 그래도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 유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유화 효과가 안 되죠. 일반 유화 효과도 의미가 없죠. 이런 애들은. 특히 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범죄를 하는 애들은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꾸준히 추적해서 처벌하고 애들을 교도소라 단계에서 반드시 이 교정 교화를 시켜야 됩니다. 안 되면 가둬둘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거법 춘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6세 징역 7년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채팅이나 이런 거 하다 SNS 하면서 또래인 척하고 보름간 이제 150차례로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하고 성적 행위를 시키는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앱에 이런 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청소년 어린애들이 고민이 있으니까 또래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것처럼 하죠. 이게 또래인 줄 알고 자기 고민을 성적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삶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놈들한테 걸려드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이런 걸 왜 모니터링 못하느냐? 충분히 차라리 이런데 AI를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데 AI에 딱 하면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쉽게 프로그램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꾸준히 추적할 수 있게끔 전담 부서를 두고 7년? 글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요새는 7년 정도가 나오네요. 우병우에 대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국정농단 방조죄 무죄, 불법 사찰 유죄, 일부 유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항소심은요, 언제 시작됐냐면 2017년과 2018년도에 기소됐습니다. 벌써 4년, 3년 된 겁니다. 그죠? 그때는 4년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 항소심을 한 겁니다. 그럼 얘 재판부 애들이 뭐가 했을까요? 2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질 끓은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법 기술자들이죠. 법꾸라지라고 우병우 같은 애들은 법의 맹점, 그 판사들의 약점, 재판 이런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질 끓고 또 판사들이 질질 끌려 다닌 거죠. 결국은 뭘 했냐면은 실제로는 거의 무죄입니다.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최순실, 최서원이죠.에 대한 비례대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죄입니다. 국정농단 방조가. 왜 그러느냐? 근데 포괄적인 민정수석의 직무라는 게 뭘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에 우병우의 위치로 봤을 때 원래 민정수석과는 다르게 다양한 부분에 힘을 발휘했죠. 근데 어떤 규정에 정해진 것에 안에 그것이 넘어서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뭐가 되게 잘못된 거죠. 그 맹점을 우병우 너무 잘하는 거고. 그리고 이석수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이런 거죠. 불만을 나타낸 거지 방해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민정수석까지 막강한 힘을 가진 애가 공시석상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불만을 했다. 이 새끼야 뭐 잘해. 그러면은 감찰관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힘을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이지 않다.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죄입니다. 국정감사 뭐 이렇게 이유점 추적. 다만 뭐 명확한 거는 이제 사찰이죠. 김진선 조직위원장 사찰. 왜냐면 이건 문서에 남은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추명호 국익정보국장의 직권 남용, 이건 공범. 이게 명확한 거는 하고 그것도 아주 일부 기껏해야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법기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도 굳이 공소유지에 너무 힘을 그렇게 쓴 건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짬짬이 재판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실제로는 뭐 1년 넘게 구속돼 있었어요. 뭐 그냥 지금 뭐 끝난 거죠. 뭐. 실형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우병우의 기술자, 이 좋은 머리를 왜 이런 데 쓸까? 참. 소년 급제자들.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낸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이 학대아동 쉼터에 대한 얘기가 머니투데이에서 나오고 있네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대아동을 불리면 뭐 하느냐? 가봤자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먹을 것이나 입을 것도 없는데 거기 잠깐 있다가 뭐 할 거냐? 분리는 하라 그러는데 분리할 곳이 없는데 아니 공간은 있지. 공간이 있으면 뭐해? 거기에 있는 보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이 많은, 예를 들면 아동 12, 3세 넘는 애들하고 같이 3, 4세, 4, 5세 어떻게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아동범죄라든가 이런 부분, 가정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돈 쓰기 싫어하는 거죠. 한 곳당 예산이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억 8천 가지고 뭘 합니까? 애들이 거기에 수십 명씩 들어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돈을 써야 되는 게 법무부죠. 왜냐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그런데 이놈들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성합정보 데이터 정보, 유지관리 이런 거 시스템 관리만 하는 거죠. 실제로의 현장에서의 어떤 전문기관 설치라든가 운영은 그게 아니라 학대하던 쉼터는 이제 복권기금으로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법무부 놈들은 돈을 안 쓰는 거죠.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 쉼터의 설치는 누구 돈? 여러분이 혹시 사시는 복권기금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도 저 국회의원 놈들, 저 싸가지 없는 놈들,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뭐 분리를 해라는 등 뭐하도 돈을 주고 돈도 안 주면서 이게 지금 한심한 거죠, 사실은. 한심하다 못해 기가 찬 거죠. 아이들 옷값도 있어야죠. 먹을 것도 있어야죠. 학용품도 있어야죠. 거기서 또 어린이집도 다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 치료도 해야죠. 이게 이제 쉼터가 유형상 그룹홈으로 묶여 있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시설로 돼야 되는데. 시설로 되면 뭐예요? 예산이 그만큼 높여야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학대 피해로 오는 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아이에 맞게끔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데. 벌써 제가 몇 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 얘기는.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조금씩 가면서 여러 언론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만은 제대로 분석을 못 하다가 조금씩 하다가 조금 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범죄는 범죄자 때려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방송에 나가서 지랄하고 뭐 그건 별거 아닙니다. 범죄자 잡는 건 무능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하고 그렇지 이 제법에만 눈이 가서 그런 거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 안 하게끔 피해가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조선일보에 났는데 좀 찜찜해요. 황희라고 하는 문체부 관광부 후보자입니다. 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목동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후에 목동의 자사고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황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문제 있으면서 소위 말한 조국이란 이런 사람처럼 학생운동 관련돼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가치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학교 서열화가 문제고 공교육의 확대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제 가장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학생운동도 했고 그 뒤에 이제 정당에 해갖고 사회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 자식들은 이제 자사고 보내고 외국인 학교 보내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알면은 그 비슷하게 이제 부모 잘 만나서, 저도 부모 잘 만나갖고 시골에서 그거 어렵게 고생하는데 부모 잘 만나갖고 겨우겨우 서울에는 그래도 조금 급이 높은 사립학교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예를 들면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학생운동했고 그랬다고 해서 나중에 어디 정당에 해갖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이런 황희 같은 사람들.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거죠.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나온 학교에 들어가게 해서, 졸업하게 해서. 방식은 어떤 방식? 조국이 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죠? 황희.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있는 제도를 이용했는데 뭐 잘못이냐? 전 법적으로 잘못 얘기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다. 떠들지나 말지. 왜? 그럼 공교육,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럼 있는 제도를, 그럼 내 딸이, 내 아들이 자사고 가고 외국 간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못 가게 할 수 없죠. 지가 가고 싶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랑하지는 말고, 그리고 공교육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주둥이만 입 닥치란 얘기죠. 얼마나 이 86이라든가 학교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이 국회의원도 되고 이러면서 사회 정의를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지 자식들이는 그냥 다 빼돌려고 뭘 했어. 이거는 씁쓸합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선배도 많이 봤고, 후배 동기들. 뭐가 잘못이냐? 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다. 근데 걔네들은 잘못했다고 떠들고 다니진 않죠. 걔네들은 뭐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랑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좀 씁쓸합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게 있나 봐요. SNS의 클럽하우스.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 SNS가 이제 문자 기반이잖아요. 요게 그 보이스 기반인 것 같아요. 엘리트들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포 더 엘리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게 방장하고 발언자로 돼 있어갖고, 이 어떤 대화방이 말 그대로 말 언어로 된,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면 그 문자로 막 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말로 되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박영선 지금 전 장관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래도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하니까 일종의 비대면 화상회의의 피로감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문자 기반의 이런 SNS에 또 식상하고, 그러니까 대화 기반의, 실제로 얼굴 안 보면서 보이스 기반의 일종의 폐쇄형 팟캐스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다 근데 기록이 남습니다. 거기서 뭐 PC방을 운영하는 여사장의 몰카를 찍은 20대가 그게 뭐가 잘못됐냐, 예뻐서 찍었다 이런 거죠. 거짓말이죠. 사실은 성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갖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휴대폰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설득 안 해서 나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왜? 영장이 없잖아요. 현행범? 애매해요. 법의 빈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영장, 그러니까 통신 매체에 의한 뭐 이렇게 이메일이라든가 SNS 관련된 영장도 형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딱 문제가 됐는데 긴급체포가 안 되고 지금 이런 데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 상황을 이제 동영상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즉시 판사한테 보내갖고 영장, 휴대폰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설득해야 돼. 설득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검사한테 또 얘기하고 검사가 또 이렇게. 물론 당연히 현장 경찰이 판사한테 보내면 안 되겠죠. 그건 좀 너무 판사한테 업무 능력 가중이 돼. 그럼 영장 담당 청구권 검사한테 보내서 이 검사도 당직 검사가 되겠죠. 바로 판사한테 보내서 빠르게 한 30분 안에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